자, 봅시다. 78페이지. 자, 절반은 감정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자, 감정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냥 이런 사건이 하나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논점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의 청산, 해산과 관련돼서 자, 구체적인 사항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한편 뭐예요? 조건 있는 채권과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서 변제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감정인 선임 사건이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건 몇 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제2절과 관련돼서 79페이지 신탁에 관한 사건이 있어요. 자, 신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일단 개념 정도 확인해 두고 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요. A의 B의 관계에서 봐봐요. 자, 이런 관계. 그러면 소유권 A가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탁.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수탁자가 된다. 이 관계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A에서 B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그러면 이탁자 맡겼죠. 수탁자의 관계.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계돼서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해주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살 방향을 잘 보세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A, B의 관계에서 B는 대대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A가 집에 한 채 있음으로써 자, 그러면 A가 명의를 우리가 이전하겠죠. 그래서 명의를 이전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명의신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탁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수탁자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AB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그러면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대외적 관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됩니까?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대표적으로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그러면 A가 그 기하로 제3자다 팔았다. 그럼 제3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가는 관계. 그러면 이걸 관계를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신탁법입니다. 그러면 신탁법과 관련돼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그러면 우리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명의신탁은 자, 일명 부실법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실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간단하게 같이 명의신탁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게 되고요. 명의신탁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대내적 관계, 소유권자는 신탁자가 되고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대두될 수가 없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탁법은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에 결론적으로 적용이 없다라는 게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럼 신탁법에 우리 이제 신탁 등기에서 신탁법, 그러면 신탁과 바로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고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깔아가자고요. 그러면 신탁법, 명의신탁, 신탁의 의미는 다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매건과 관련돼서 한매건도 대표적으로 개인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죠. 되돌려 사는 게 이게 대표적인 한매특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한매특약이 우리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매라는 것은 이제 공통점은 매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우리
개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매도담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도담보. 매도담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몇 년을 담보 잡아놓느냐. 대표적으로 5년을 담보 잡아놓고요. 동산은 몇 년을 잡아놔요. 그래서 3년을 담보 잡아놓는다. 그래서 우리 한매 특약등기, 한매건과 관련돼서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표적인 매도담보가 되고요. 그러면 매도담보 신탁법의 신탁과 이제 비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법의 신탁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 두 개를 또 한 번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79페이지 신탁에 관한 사건. 자, 신탁에 관한 사건은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특히 민사 비송사건의 대표 주자가 되죠. 그래서 신탁에 관한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수탁자의 사인 및 해임 사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사항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사건 80페이지입니다. 자,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사건, 여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82페이지 신탁관리인 선임 사건,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84페이지로 갑니다. 자, 34페이지 가니까 4번에 신탁 내용의 변경 사건.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신탁 종료 청구 사건. 그 다음에 6번에 신탁 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건. 요거는 이제 한번 개인들이 한번 읽어두셔도 뭐 시험에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자, 87페이지 7번에 수탁자 선임 사건. 요것도 이제 한번 본인이 직접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 이거는 거기 뭐예요? 88페이지 제1회 행정사 2차 기출이 됐다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기출이 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언제 정도 한 6회, 7회는 또 출제될 수 있지만 뭐예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이 뭐예요? 어느 건지 포인트는 우리가 잡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제3절 88페이지 제3절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재판상 대의 사건은 뭐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죠. 어떤 사건이 대표적으로 재판상 대의 사건이냐? 대의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사항들을 우리가 제시해 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B가 뭐다? 채무자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B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몇 억을 구워줬느냐? 1억을 구워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어느 날 이제 B라는 사람, 채무자가 뒤에 B라는 사람이 D한테 이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생각해요. 이제 빼돌립니다. 빼돌리려고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자, 재산이 있는데 빼돌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도래 전에 우리가 이제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재산을 이제 빼돌리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시의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도래하지 않는 경우 뭐예요? B는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래. 계산이 이제 도래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요 B가 계산을 빼돌림으로써 요 B가 D한테 무슨 양도를 하게 됩니까? 대표적인 채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채권자는 어때요? 기분 좋아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러면 요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그러면 채권의 도래가 이제 필요성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채권자 대의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C는 C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제3채무자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3채무자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데 B는 D한테 이제 채권을 양도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재판상 대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원의 허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재판상 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적인 이제 사항들이 이제 제시되면서 우리 재판상 대의 사건에 이제 문제들이 대두돼요. 그러면 사항을 한번 보시죠. 채권자 대의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약간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다면,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법인의 등기, 부동산 등기도 일종의 뭡니까? 바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민사비송 사건이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다투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대의, 그러면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대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3자죠. 그러면 제3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기본서에 나온 책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죠. 어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는 원칙,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A적 측면으로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포괄승계인이라는 등기가 있어요. 포괄승계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의 신청이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대의 신청.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3자 대리인 신청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리인 신청.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됩니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등기 명의는 누구냐?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그래서 등기 신청.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요.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이름으로.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등기 실행은 바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게 대표적인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의 하나의 논점은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하나 논점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뭡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논점이 대두될 수 있고요.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로 또 연결됩니까? 바로 민법 총칙에서 민법 총칙과 관련돼서 대리와 구별할 개념으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대리인과 관련해서 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채권자 대의 신청은 바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와 같은 원리예요. 재판상 대의, 즉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도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도 똑같은 채권자 대의와 같은 원리들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가 되고요. 채권자 대의권은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전행위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법원의 허가입니다. 그 채권의 기한 전이라도 대의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법원의 허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보전의 필요성으로서 이때 재판하는 게 바로 채권자 대의권이 대두되게 되고 법원의 허가의 필요성을 얻어서 대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재판상 대의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재판상 대의 사건 이렇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들을 봤죠. 그러면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보죠. 일반의 재판상 대의 허가 사건에 있어서 그 대의권 행사의 요건의 전부에 대한 이해 대립이 채권자 채무자 간에 존재함으로써 비성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쟁송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 쟁송성 동그라미잖아요. 이번에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채권이 기한 전이라는 것과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거나 보존안에 곤란함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되고 채권의 기한 전이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예컨대 서로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의 변론 종결 시일까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뭘 봐요? 이제 외워도 되겠죠. 가날입니다. 가날. 자, 가날과 관련돼서는 우리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재판상 대의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것. 그래서 지방법원에 가날로 한다. 그래서 지방법원 가날.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 판사라는 의미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 신청입니다.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해야죠? 바로 채권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재판상 대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줘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자, 신청 방식이죠. 자, 신청 방식이 따른다면 신청 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비성사건 절차법에 따라주면 돼요. 그래서 비성사건 절차법에 따라주면 된다. 일반 원칙에 따라서 신청 방식.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인가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가날, 두 번째 신청인, 세 번째 신청 방식, 네 번째 심리 및 재판입니다.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은 대의 신청을 이유 있대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 거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 자, 재판의 고지 오른쪽 가보죠. 89페이지. 이번에 재판의 고지입니다. 대의 신청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고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지해야 되며 자, 3번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심리는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판상 대의의 어떤 논점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심리는 뭘로 한다? 공개한다. 원래 우리 비성사건 절차법에서는 3S라는 게 있어요. 3S. 3S가 뭐예요? 심플해야죠. 간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크릿, 비밀스러워야죠. 비공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스피들리, 뭐다? 간이, 신속, 그 다음에 비공개죠. 그래서 3S.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개한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재판상 대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사항에서 쟁송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러면 쟁송이라는 단어는 뭐냐? 공익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재판상 대의 사건은 대표적인 공익사건이 아니므로 심리는 공개한다. 그러면 그 3번 옆에다 하나의 논점을 좀 적어놔요. 3번. 왜 재판상 대의는 비공개, 재판상 대의는 공개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공익사건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뭘 봐요? 자, 불복에 대해서 보죠. 자, 불복에 대해서는 뭡니까? 결정의 형식. 자, 그래서 이제 자, 심리는 공개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사건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 불복 방법이 나오네요. 자,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 각하했대. 각하했다면 뭡니까? 그럼 채권자가 이제 대의 신청을 했으니까 각하했다는 것은 거부를 했다라는 거네. 그러면 즉시 항고, 누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의 신청을 허가할 때 그럼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겠죠.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을 고지로 받은 날부터 한다, 기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복 방법에 대해서 각하를 했을 때 누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할 수 있죠. 각하라는 것은 자, 채권자가 신청했으니 각하했으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채권자가 있죠. 그래서 즉시 항고.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했다고 그런다면 즉시 항고는 채무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용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자, 채무자한테 고지해 줘야 되겠죠. 고지와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항고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을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패소자 줄쳐놓고 따라서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 있으면 그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이 되고 항고가 이유 없으면 누가 부담이 된다? 채무자의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미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각하를 했다. 그러면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누가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각하 기각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하의 기각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고지하면 돼요? 각하 기각에 대해서는 그럼 채권자한테 요애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고지. 그래서 각하와 기각에 대해서 각하 기각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 고지해주게 된다.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용을 한다게 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바로 채권자, 채무자한테 모두 마다 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고지. 그래서 이런 의미가 탄생해요. 자, 그래서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이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빼드니까 뭐예요? 이때는 법원의 허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게 대표적인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참고사항과 관련돼서 재판상 자 우리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과 민법 총칙 대리인과 관련돼서 요 의미를 두 개의 참고 표시로 구별을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판상 대의 사건은 비공개가 아니라 대표적인 공익사건이 없음으로써 심리는 공개해 준다라는 것. 그래서 심리 및 재판은 공개한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논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우리가 1회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그래도 자, 이미 출제된 거니까 재판상 대의 사건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밑에 제4절 보전, 공탁, 보관 및 감정의 사건. 이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 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또 제4절과 관련돼서 1. 공탁서 지정 및 공탁물 보관 임차임 사건.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1페이지 2번 공탁에 관한 변제 목적의 경매허가 사건. 이것도 한번 사항만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2페이지 질권자의 실물 변제 충당 허가 사건.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93페이지 4번 한매권 대행사를 위한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 이건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한매권 대행사를 위한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매권의 개념으로 한번 잡아두시고요. 한매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인. 왜 매수인이라는 의미가 나오느냐. 요 매수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매특약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개념을 잡아주시면 일단은 자, 한매권이라는 의미부터 한번 잡아보자고요. 한매권이란.
한매건이는 요건 뭐다? 매자는 산매가 돼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건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겨요? A가 B한테 팔아요.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그러면 매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관계가 형성이 되네. 그렇다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게 이게 대표적인 한매건이 되겠죠. 그럼 한매건이라는 것은 일단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한매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한매건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이 됩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자, 한매건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자, 요 계약에 뭐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주된 계약에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성의 의미를 가져요.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 그래서 부정됨으로써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한매건, 한매특약. 이거는 대표적인 종된 계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한매건은 일종의 형성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건이다.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형성건이 되고요. 자, 그러면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매도 담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매도 담보. 팔았다, 담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5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년. 동산은 대표적으로 3년이 됩니다. 한매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러면 형성건과 관련돼서 일방적.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매건의 법적 성질은 예약 완결건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약 완결건. 그러면 이제 한매건의 어떤 법적 성질들은 대표적으로 채권이며 주된 계약에 부정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부정한다라는 거, 부종에 따라 붙는 거죠. 종된 계약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형성건, 매도담보, 그 다음에 예약 완결건. 한매건의 어떤 법적 성질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고. 그러면 한매 특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입니까? 요거는 주 요게 종이라면 우리 등기 처리와 관련돼서는 7가 7-1이 될 거고 7-1-1로 가는 것은 대표적인 부기 등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하살이 2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에 동시한다. 그래서 동시 신청이라는 의미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한매 특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동시 신청이라는 의미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매 특약 등기를 해야 제3자가 먼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이 법적 성질을 깔고 어떤적인 사항이 제시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의 사항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동시라는 의미를 던져줬고요. 자, 동시에 판매할 거리를 분리할 때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판매건이라 한다. 판매건도 하나의 재산건이다. 재산건이라면 결론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채권자는 목적물의 시가와 판매 대금가의 차익으로부터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민법 404조에 의해서 이를 대항할 수 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인력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판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법 593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두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죠. 그러면 A가 B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관계에서 팔았다 되돌려 사죠. 그러면 요때 매도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권자.
자, 매도인의 채권자라서 매수인이 그러면 네가 대신해서 사라. 그래서 이제 대의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제 뭐예요? 이런 사건이 정황이 배치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성질을 따라서 이런 의미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은 대표적으로 채권이며 정대행 계약이며 형성권이며 매도 담보고 예약 환결권은 여러 법정 정지를 깔고 요 판매권 대행사를 위한 매수인의 감정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잡아보자. 자, 신청 절차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은 뭔데? 임시특별이라는 단어가 없죠. 검정인의 선임 소환과 신문은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을 한다. 단독 판사죠. 신청인은 뭐다? 신청인은 누가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매수인이 대했으니까 매수인이 신청해야 되겠죠. 자, 신청 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줘야 되며, 자, 심리 및 재판은 검사는 사건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불복 방법은 감정인은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비용 부담은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죠. 자, 비송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총칙 부분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민사비송사건에 대해서 자, 민사비송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꼭 정리해 둘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과 관련돼서 자, 법인의 정관보충사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관보충사건. 자, 꼭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대표권과 관련돼서. 대표권은 이제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요걸 기억해 두고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업무 집행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 임시이사 선임 사건. 선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원청에는 정기총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요 사건들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대표적으로 또 하나인 것은 우리 해상청산의 감독 사건.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특별전인 선임 사건, 임시이사 선임 사건,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얘들은 뭐예요? 반드시 이제 자기가 정답, 모범 답안을 어떤 샘플로 딱 정리해 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을 해두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우리 재판장 대의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이제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해달라는 것만 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상사 비송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목적지가 왔어요. 민사 비송 사건까지 우리가 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 테마를 잡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상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똑같아요. 94페이지 보니까 우리 상법 인허가에 대해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와 관련돼서는 또 똑같죠.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복, 비용 부담의 문제, 기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인이 있어요. 인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 그래서 회사가 있고요. 요거 개인 상인이라는 게 대두되고, 요거는 회사 상인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상인에 대해서는 요거는 비송사건 절차가 없어요. 특히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합병회사,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 합작회사, 외국인 회사. 그래서 회사와 관련돼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 명 회사, 합자회사, 외국인 회사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회사가 뭐다 발생할 수 있고 스타트 설립. 그러면 설립할 때 이제 검사, 재산을 검사하는 검사인 선임 사건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운영과 관련돼서 기관은 이사, 감사, 주주총회. 여기는 이제 주주총회겠죠. 법인은 사원총회가 되고 여기에서 주주총회 대표적으로 이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여기에서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그러면 이사와 관련돼서 업무 집행권. 우리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업무 집행권은 임시 이사 뭐예요? 선임 사건이지만 여기는 일시 이사 선임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자 상무행위. 늘 하는 행무 A의 허가를 얻어야 할 때는 허가를 법원에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일시이사 선임 사건과 직무대행자 상무행위 A의 허가 사건이 대두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거기 하나 대두되고 자, 근데 이제 운영과 관련돼서 약간 법인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는 게 있어. 자본은 자, 캐피탈이 되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바로 주식이 되고요. 타인 자본이 대표적으로 이게 사채가 돼요. 사채. 이 사채가 바로 회사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소멸에 대해서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 그래서 자발적 해산과 강제적 해산. 강제적 해산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외국인 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 요거 하나 기억해 둬야 되고 청산과 관련돼서 청산님 선임 사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가 바로 94페이지. 자, 페이지 94페이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요 도표 체계도 꼭 한번 암기해 달라는 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체계도를 암기해 두듯이 이 상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크게 인가 개인 상인가 회사 상인이 있다. 개인 상인은 그러면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는 설립, 운영, 소멸 이렇게 이제 체계를 좀 하나 암기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상사 비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테르 사건까지 갈 수 있으면 갔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사 비송 사건의 되도록이면 논점을 잡아서 한번 강의를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